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파란 선이 생산자 물가지수고 노란 선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에 8.4%였는데 지금 8%로 굉장히 낮아지게 발표가 나왔어요. 참고로 물가는 무조건 전년 대비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그림도 전년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반드시 소비자 물가지수랑 이 그림처럼 함께 봐야 되는데 왜 함께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매달 중순에 발표되는데 요거를 보고 주식시장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이죠.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때 했던 예측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요겁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월등히 크다 말씀드렸어요. 그림 보시면 파란색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노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확실히 변동성이 더 크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요 변곡점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측하기 좀 어려울 때, 애매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를 참고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림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애매한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여지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같이 봐야 된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방향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살짝 오르더라도 방향성은 하방으로 계속 흘러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선행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떨어지는 이런 흐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벌써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을 할까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당해예요. 올해 생산자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와 서비스 요 물가만을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공장도 가격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가격은 원자재나 부품 가격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공장도 가격은. 그리고 나서 서서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선행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번에 뚝 떨어지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표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큰 흐름의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 나가고 예측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10월 달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핵심은 뭐냐? 원자재 및 상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운송, 보관, 여객, 숙박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 비용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달은 어떤지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 때는 또 어떤 물가지수든 마찬가지예요.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봅니다. 상품 가격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역시나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은 주로 뭐로 구분되느냐? 식품, 에너지, 그 외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식품 가격 변화율 보면은 거의 변화율이 좀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가격 변화율도 보면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산자들의 부품이라든가 원재료 등 이런 상품 가격 요거는
점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산자 물가지수건 어떤 물가지수건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0월 달에는 6.6%였는데 지금 11월에는 6.3%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사실상 너무 소폭 서비스 물가가 지금 하락은 하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서비스는 세부적으로 무역 서비스, 운송 보관 서비스, 그 외 서비스 가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 서비스를 볼까요? 11월 발표된 무역 서비스 증가율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나 보면 11.1%로 어쨌든 뚝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높아요.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역 비용을 전년보다는 11.1% 정도는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즉 원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가가 너무 비싸게 아직도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마진이 줄어드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러면 무역 가격과 다음으로 운송 보관 서비스 비용은 어떠냐? 더 높습니다. 이번 11월에 발표된 운송 보관 서비스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각지로 운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원자재를 수급해 오려고 그러면은 16.1%나 전년 대비 비싸게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최종 생산된 제품의 이 가격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원가가 쉽게 안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서비스 항목 중에 무역과 운송 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도 안 좋아요. 지금 오히려 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물가 상승은 여전히 강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린 요인이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거고, 서비스는 오히려 잘 안 잡히고 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 즉 제조업 체들에게는 원가는 올라가고 매출 증가율은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제조업체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세부 내용을 봤더니 관찰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잡힐 건가 안 잡힐 건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서비스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는 해상 운송 서비스 비용 요게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뭐 한 30% 이상 높아요. 이게 쉽게 떨어질 게 아니죠. 트럭도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3% 이상 비싸게 해야 되고, 항공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운송 비용은 전년 대비 5%만 더 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객, 여행을 많이 다녀요. 미국에서 여행이 30% 이상 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다음 외 서비스는 어떠냐? 여행 숙박 서비스가 또 비싸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나 대출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럼 왜 전체적으로 예측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게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땐 틀리다는 거죠. 주로 상품 가격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제조업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렇게 안 좋은 입장이죠. 반면에 서비스 가격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빠르게 안 떨어져서 제조업체들의 마진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또 운송 비용이라는 게 쉽게 안 잡히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그렇게 빠르게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주식시장이 부정적이죠. 제조업체들한테 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조업체들에서 인력을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소비도 당연히 감소가 일어날 거고, 특히 제조업체들 외에 IT 기업들이나 빅테크 얘네들은 좋지 않냐? 그렇진 않죠. 빅테크 얘네들의 매출이 광고잖아요. 근데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광고를 주는데 광고를 감소하겠죠. 그럼 역시 서비스업 기업도 순차적으로 뭐 매출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기대하던 지금 이 인플레이션 둔화 있죠. 요거는 다릅니다. 뭐냐, 운송 비용이 빠르게 감소돼야 돼요. 이게 원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비스 비용이 감소해야 되죠. 당연히 운송 보관 서비스든 어떤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원가는 낮아지는 거고, 반면 제품 가격, 상품 가격은 완만히 둔화되는 걸 기대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원하던 인플레이션 둔화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품 가격이 굉장히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떨어지는 반면에 운송 비용 감소가 느리고 서비스 물가가 아주 느리게 떨어지는, 즉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요거를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세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막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주식시장 반등이 있을 거다. 이거를 계속 주장해온 입장이에요. 우리 채널 지난 영상들 보시면 계속 똑같죠. 뭐 지금 앞서 보여드린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처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거고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에 대한 요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미리 반영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 거다. 이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밀려다가 이제야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럼 뭐 뉴스에서도 보시면은 미연준 2인자죠. 브레이드너 부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에는 한 0.5%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잘하면 좀 이렇게 동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살짝 내비치긴 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 반등한다는 의견들, 그래서 뭐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저점 매수 선반영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모니터링한 다수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죠?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금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전 지표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영상에서 봤던 설비 투자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설비 투자가 떨어졌다가 증가하는 이런 시기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해야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설비 투자 거의 최고예요. 지금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 아니다 나오죠. 그리고 또 전일 살펴본 소비자 심리지수, 전 영상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역시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갈 때 떨어졌다가 그럴 때 뭐 매수를 하던 말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게 확률이 좀 높다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살펴본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떨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냐? 당연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물가가 올라갈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 아닙니다. 모든 지표들 살펴봤더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의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칙대로 아무리 봐도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뭐 1년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전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뭐 어디까지 반등하고 언제까지 반등할지 이런 건 뭐 제가 단기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 맞추면 제가 이 짓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반기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 그냥 보유한 주식을 적절한 시점에 잘 빠져나오는 시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매수하냐? 아까 보여드린 원칙대로 이런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다수 지표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들 있죠. 그때 우리가 확인해봤던 매수 시점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이런 시점들에서 매수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애매한 시점, 이런 시점에 뭐 주가가 선반영됐다 해서 매수하지 말고 우리가 그 원하는 공이 날라올 때 그때 배트를 휘두르면 되지. 자, 이거 뭔가 아리까리 할 때 휘둘렀다가 까딱 잘못하면 경기 침체 오고 폭락 오고 그래서 끝장날 수 있다는 거죠. 삼진 아웃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이 간다, 이건 즐기되 그때 잘 뛰어내리셔라,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